현장 취재 파일. 네,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현장 취재 파일 시간.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 기자가 출연해서 취재 현장에서 살피고 취재한 얘기들을 들려줄 겁니다. 오늘은 맹형균 기자가 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좀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첫 번째 짚어볼 문제는 절박했던 112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참사 당일에 이제 경찰에 신고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라디오 청취자들께는 죄송합니다. 유튜브 청취자들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신고는 오후 6시 34분이었습니다. 신고 장소는 이 해밀턴 호텔 부근 이마트 24 편의점 쪽이었습니다. 바로 사고가 발생했던 인근 지역이고요. 자세한 좀 통화 내용을 또 읽어드리면,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또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신고자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 되고 압사,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말씀이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는 네,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그 올라오는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인구와 섞이고 그 다음에 클럽에서 줄 서 있는 그 줄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 신고자가 이태원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 이태원을 이동을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곳의 지리를 잘 알다 보니까 그 골목으로 내려오지 않고 해밀턴 호텔로 들어가서 그 해밀턴 호텔을 통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무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신고를 처음에 했던 겁니다. 네.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에 신고자가 썼던 말들이 압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너무 소름 끼쳐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사 발생 4시간 전이라는 점이 좀 더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제 공개한 신고는 모두 11건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들어온 신고를 모두 더하면 70건이다. 또 단순 통행 불편 등을 호소한 신고까지 더하면 100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고 직전인 오후 10시 11분에 들어온 신고에는 비명 소리까지 들렸다, 이게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1건의 그 신고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특징이 장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마트 24 편의점 아니다, 골목이다, 그 뒷골목이다, 이런 것들이요. 구체적으로 상호를 얘기한 신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목 바로 인근이었거든요. 그리고 해법까지 제시한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출동했지만 현장만 둘러보고 왔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건 중에 4건이 현장 출동이고요. 나머지 7건은 전화상담 종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출동으로 분류를 해놓고도 출동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현장에 경찰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심각성이 크게 인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또 경찰 기동대가 이태원은 아니더라도 용산 일대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회 시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지하철역으로는 2개 정거장.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여 명의 병력이 있었는데 오후 9시에 집회가 끝났으니까 그 병력들이 다 퇴근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퇴근한 분들을 탓할 게 아니라 그 병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병력에 좀 명령을 내리지 못한 고위급의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창익의 창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를 물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112 신고를 하면 전화를 받는 곳이 서울경찰청입니다. 예. 거기서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용산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선 서울경찰청이 어디서 경찰 인력을 빼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계속 똑같은 조치도 아니죠, 사실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파출소 직원들은 나중에 알려진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뭐 애쓰더라고요. 그런데 좀 중과부족, 역부족인 상황이었고요. 네, 말씀 주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짚어볼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네, 관련해서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사과를 했죠. 맞습니다. 어제 다들 보신 것처럼 경찰이 부실 대응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윤 청장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또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 형태가 경질이 될 것인지 자진 사퇴가 될 것인지 판단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청취자 중에서 한 분이 대통령 출퇴근에 700명 경찰이 동원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명수는 뭐 저는 압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상당한 인력이 동원되고요. 대통령이 지나가기 전에 대략 1시간 전부터 맞습니다.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용산경찰서 등 경찰관들이 대거 투입됩니다. 네. 지금 경찰청장뿐 아니라 또 책임질 사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관의 좀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좀 되짚어 보면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고 왔거든요. 네. 먼저 이상민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얘기는요. 이 주체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경찰이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그 재난관리법에 나오는 주체를 빌려다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을 보면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장소에 있는 사람, 그 사물의 관리자, 그 밖에 관계인에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또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에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고요. 예. 저도 오늘 오랫동안 경찰관 생활을 했던 분에게 제보 전화를 받았는데 더 확실한 법률은 도로교통법에 있답니다. 그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제6조, 7조, 8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보도든 차도든 사람이 많으면 행례를 끊어라. 인도에 사람이 많으면 차도로 보내라라는 게 아주 법률의 명문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행렬을 끊거나 안전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누가 하냐? 지방경찰청장이나 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경찰청장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안 한 거죠.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골목에서 어떤 곳은 일방통행으로 좀 지정해 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그 바깥에 도로가 차 없는 거리가 됐으면 거기에 사람이 인도에 그렇게 몰리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코스프레 하면서 그냥 길거리를 다니는 게 목적인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상민 장관의 말은 주체가 없었다는 말은 엉뚱한 말이죠.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또 지금 맹 기자 말씀해 주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명확하게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 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네,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이용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사 당일에 이태원역을 이용한 승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역에서 탑승한 사람이 4만 8천여 명입니다. 또 이태원역에서 내린 사람은 8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더하면 약 13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인 10월 22일에는 승하차 더해서 4만 2,05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거였고요. 또 지난해에는 5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 돌아가도 가장 많았을 때가 2015년 1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고 이거는 단순 지하철 승객만 집계를 한 건데 그렇죠. 뭐 사실 버스나 걸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또 자차를 이용한 사람들도 맞습니다.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분들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인파가 모였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그저 면피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는데 10분도 네. 안 걸렸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무슨 아닙니다. 비밀 취급 인가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답답한 그러니까 상황이.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여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사과는 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경찰이 녹취록을 공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에 받은 걸로 알려졌고요. 어제 국무회의가 또 있었는데 이에 앞서 보고가 됐고 경찰이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격앙돼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진상을 밝혀라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치 이상민 장관을 겨냥한 좀 발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윤익은 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었고 이어서 오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한 겁니다. 대체로 국무총리, 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 이딴 사과가 있는데 사과 문구를 잘 보면요.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죄송하다든지 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든지 정작 자기가 죄송한 일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쏟아지는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맞습니다. 않았던 것이 이 사과할 대목인데 그거 말고 엉뚱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 사과도 뭐 이런 거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과도 참사 직후에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과를 했던지 근데 이게 마치 대통령의 질책이 있으니까 사과를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렇죠. 거죠. 또 하나는 시점상.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고 언론의 질타도 있으니까 마지못해 사과하는 것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청장에 대해서 좀 경질 가능성 제기되고 있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공식적인 워딩으로는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워딩인데요.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경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된 사안이 또 하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참사 당일 밤 11시 1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전인 밤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그 파악한 내용을 국정상황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상황실로부터 밤 11시 19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보다도 행안부 장관이 18분이나 늦게 상황을 인지한 겁니다. 문제는 주무장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 전파된 게 밤 10시 48분이었는데 대통령실보다는 앞서서 상황 보고를 받은 거죠. 근데 장관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시간보다 오래 걸린 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 행안부 장관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원래 그 축선이랄까 보면 서울경찰청장이 먼저 알고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돼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외신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어요. 여기서 한 기자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이제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 답변 자체는 문제는 없었는데 이어서 동시통역 기기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앞서서 기자가 정부 책임은 어디까지냐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답변을 하고 나서 기기 이상이 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 통역 기기가 제대로 안 들렸던 거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그 질문을 인용을 해서 지금 안 들리는 것은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은 누구냐라고 농담을 한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가슴 아파하는 참사를 두고
외신 기자들에게 좀 브리핑,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농담을 한 국무총리 지금 비판이 거셉니다. 우리 청취자 중에 한 분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웃었던 모습을 보고 소름 끼쳤다고 하는데, 글쎄요, 정말 이렇게 마음 아픈 상황에서 네. 상처를 좀 덧내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질부족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홍성남 신부님하고 좀 짚어볼 텐데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는지 좀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있는데, 경찰이 시민단체 동향, 민간인 사찰로 의심된 동향 수집을 했고 그걸 문건으로 만들었다, 또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문건 제목을 보면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 이게 정책 참고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이 정리한 내부 문건으로 보이고요. 어제 SBS가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또 문건 표지를 보면 특별 취급이라고 돼 있고 대외 공개나 다른 기관 전파를 금지한 부분도 또 눈에 띕니다. 내용을 조금 보면요,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서 장례비, 치료비, 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진보 단체 등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저마다 정부 규탄 논리를 모색 중이다라고도 돼 있고요. 또 세월호 사고와의 연계 조짐도 감지된다. 보수단체 맞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 책임 보도량이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MBC PD 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으로 이런 자료 수집이 문제가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국민 여론이 경찰을 향해서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질책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좀 이런 문건이 공개가 돼서 왜 이 정보 수집에는 이렇게 치밀할까라는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고요. 이 문건을 읽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건 정보경찰이 있어야 되는가도 의문이지만, 만약 있을 필요가 있다면 그날은 할로윈 때문에 이태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몰릴 예정이니 경찰력을 적절히 배치해서 인파를 잘 흐르게, 소통이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경보음을 울려주는 게 정보경찰의 역할이라면 저는 동의하고 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역할이 존재감도 없다가 나중에 돼서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면 안 돼요, 대통령님이 이것 때문에 힘들면 안 돼요 식의 문건을 공무원들이 작성하고 앉았으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에게 기대해야 됩니까? 제가 진행자로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신 관련해서 보도도 좀 보죠. 미국도 할로윈 행사가 있었고 일본의 할로윈 행사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신들 반응을 보면요,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입니다. 4주 전 이태원 행사에서는 경찰이 차량 통행을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왜? 라고 돼 있고요. CNN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공간에 운집하도록 방치된 이유, 군중 통제는 한국이 답할 질문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봤는데, 미국도 헬로윈을 즐겼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가 있죠. 아이들이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기고 사탕을 받아오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또 길을 건너서도 이동해야 돼서 통상 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를 아예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 전역에 100여 개의 도로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못 다니게 하고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유롭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거죠. 물론 시민들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인데 도로까지 통제하면 이게 좀 그런 불평들이 있었는데, 이 뉴욕시의 선택은 불편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일본의 사례도 있어요. 이미 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DJ 폴리스라고 하는 게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은 안전관리 요원 있지 않습니까? 호루라기 부는 분들, 그런 분들처럼 인파를 통제하는 디스크 자키처럼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방송해가면서요. 심지어 일본 한 방송은 이런 일이 자기네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고 해서 이태원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언론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군중이 모였을 때 그 군중이 안전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이번에 발휘하지 않았고 길거리에 시민들이 죽어갔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세월호랑 비교하지 말라고 정보경찰은 그러는데 세월호보다 더 고약한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무튼 맹영균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